네, 반갑습니다. 무지경의 곽성입니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진짜 하루하루가 격동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0.75% 금리를 기준금리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역전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많이 폭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신문에 만평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큰 구두발로 이렇게 빅스텝을 띈 거죠, 미국에서. 근데 그 밑에 오리, 어미오리하고 새끼오리가 있는데, 어미오리는 구두발을 쫓아가려고 앞도 보고 뒤를 딱 보니까 가계비 돼갖고 새끼오리가 숨을 헥헥 몰아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정금리, 고정 주담대가 7%를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89 세제곱미터, 그러면은 이제 30평이 좀 안 되는 집이죠, 평균적으로. 소득의 70%가 이제 원리금 갚는데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 수입이 300만 원이면 37에 20이 210만 원이 은행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4인 가족이 90만 원 갖고 통신비 쓰면 이 뛰는 물가 속에서 과연 교육비 하며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미국 표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올 연말까지 3.4%까지 올린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에서 3% 차이 나야 되니까 6%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6%라고 한다면 대출금리, 시중금리는 9%에서 1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죠. 선진국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나라는 부강해져도 개인은 가난해집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개인이 노력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엔잡런이 나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몸뚱아리 하나, 우리는 물려받은 게 몸뚱아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21년도였나? 올해 기준이었나? 작년 기준일 거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1위가 테슬라가 가장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22년 기준인데, 하여간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아마존의 이제 제프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단한 게 우리 김범수 의장이 223위였어요. 이재용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동시에 223위. 우리는 그 정도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박스라도 주시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허리 굽혀가지고 그 손 핸들카로 박스를 수집하고 병 모으는데, 조금 젊은 사람들은 포털 끌고 다니면서 박스 집어가 버리죠. 관절이라도 튼튼해야 돼요. 뭐든지 해먹고 살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한국에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하질 않나, 일본도 한국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지 않나. 또 며칠 전이었죠.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군함 한 대를 몰고 4명이 또 귀순을 했고, DMZ 전방에서는 1개 분대면 8명에서 10명 사이인데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귀순 의사를 밝혀서 또 귀순도 해버리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135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산에서 화장을 한대요. 근데 그 화장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엔데믹 상황에서 왜 같은 한반도 위쪽 동네는 이래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답답한 심정도 되게 많고요. 오늘 또 일명 기사가 뭐가 났냐면 법인세를 2%인가 3%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또 상속세인가 그다음에 그 주택 보유세 그것도 또 깎아줬어요. 그래서 15억 이하는 600 몇만 원 내야 되는 거에서 125만 원인가 내더라고요. 근데 15억 이상 집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든지 아니면은 정말 전부 다 소득을 없애가지고 정부 지원금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간 삶을 그렇게 120세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자살 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안 죽게 되면 살아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책을 또 선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너무 약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분간 좀 약에 대해서 좀 해드릴까 싶어서 약에 대한 좋은 책을 하나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먹으면 안 된다라는 책인데 뭐 책을 제가 선물 받거나 뭐 이 출판사에 협찬을 받은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다 공부하기 위해서 샀던 책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그 광고 아니니까 뒷광고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책은 이제 SBS 스페셜 화제의 책 약혁명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TV에도 나왔던 책을 TV에서 더 방영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나온 거죠. 저자는 이제 후나세 슌스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일본에서는 환경 문제 이 사회 운동가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뭐 시리즈 1, 2, 3권이 있는데 대형 서점에서 건강 코너 가시면 암 코너에 가시면 항상 비치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 가지 않고 고치는 암치료법, 그 다음에 신면역혁명, 암혁명, 암은 낫는다, 고칠 수 있다, 뭐 콘크리트의 역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SBS에서 아마 취재차 갔다가 이걸 이제 결국 책으로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추천은 누가 했냐면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세계적으로 진짜 유명한 면역학자 아보도우르 박사가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약물은 우리 모두에게 동물이다. 그러나 의학 교육에서는 효과만 강조하여 해로움이나 부작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의사는 많은 것을 모른 채 괜찮겠지 하며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 인간의 지하가 미치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병은 몸과 생명체 그 자체의 실책이라기보다 무리한 삶의 방식과 마음의 고민, 냉증 등이 결부하여 발생한다. 쓸모없는 약의 장기 사용은 삼가야 한다라고 이제 추천사를 쓰셨어요. 그래서 참 아보도우르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학자고요. 대표적으로 면역혁명 같은 경우는 일반인도 약간 어렵긴 하지만 읽어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셨던 분이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생동물은 아프지 않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병이 없답니다. 아프지 않답니다. 이게 동물들은 아프면 사망이에요. 대표적으로 사자 같은 경우 탈이 나면 어떻게 하죠? 풀을 엄청나게 뜯어 먹어요. 사람들은 사자나 호랑이는 풀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을 뜯어 먹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먹는 게 아니고 또 삭 같은 경우 고양이과 동물들은 그날 풀을 뜯어 먹어요. 왜냐하면 육식을 가지고는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풀을 뜯어 먹어서 변비가 안 생기도록 그 만드는 작용을 풀을 통해서 하거든요. 약을 안 먹죠. 그래서 또 이제 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멘델존 의학 박사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으세요. 나는 현대약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 책을 썼고 젊었을 때 병원 가서 약을 처방 안 해갖고 선배 의사들한테 조인트 까지고 했던 양반인데 약을 먹지 않게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현대의학의 신의 정책, 그것은 사신이다. 죽을 사자. 현대의학교의 신의 정체는 사신이다라고 해놨어요. 이 사람은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병원, 약, 의료기기라는 현대의학을 구성하는 것의 90%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현대인의 몸 상태는 당장 좋아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미국을 대표하는 양심적인 멘델존 의사가 한 얘기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거 듣고 욕하시고 이제 구독을 취소하시는 분도 생길 거예요. 있더라고요, 취소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또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의 3분의 2는 사기 임상실험으로 날조된 사기약이다. 약은 모두 동물이다. 부작용이 틀림없이 당신을 덮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약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 설령 한때 병이 나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병을 만성화, 악화시켜 결국에는 엄청난 수의 환자를 살해한다. 이 양반은 살해한다까지 표현을 해요. 환자에게 나타난 병의 증상은 실제로는 병이 호전되려는 치유 반응이다. 치유 반응을 방해하는 동물인 약을 사용해서 병이 나을 리 없다라고 이제 머릿말에 적었고요. 저도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약을 전혀 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여기가 터지게 생겼으면 혈전용에 이제 빨리 드셔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만성질환에 쓰는 약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거짓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이게 1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1장은 뭐냐면 약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장 제목이 이제 이렇게 약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넣어놨어요. 재밌죠? 아이디어예요. 출판사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냥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역시 항암제를 10년 이상 연구한 사람이라 2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암제의 강한 독작용으로 독살되는 희생자는 매년 암 사망자 34만 명의 약 80%는 27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암 때문에 34만 명이 죽었다고 봤을 때 27만 명은 항암제로 인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매년 이처럼 엄청난 수의 환자가 의사의 손에 학살당하고 있다. 이 사람은 좀 과격해요. 사회 사업가라서 그래요. 의사가 저지른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살인행위의 중범죄인데도 단 한 명의 의사도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여성이 이제 성형을 하러 왔는데 마취를 시켜놓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임신이 된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남자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섹스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CCTV를 돌려보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 자격정지가 됐는데 그 의사가 그 시효 2년인가 3년이 지나서 월급 의사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취소가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요. 되게 좀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일본도, 이건 일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반 틀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물요법은 증상에만 대응한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부른다. 본래 증상이란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을 반대로 밀어내서 역증요법이라고도 한다. 뭐려? 약을 쓰는 게. 약물요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작용 얘기가 되게 참 재밌어요. 3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자가 부작용을 모두 알아버리면 약으로 앞으로 절대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다. 첨부문서를 한 번 읽은 환자는 부들부들 떨며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다제 투여에 의한 부작용 도성의 상승이다. 그래갖고 어떤 약에 대한 예가 나오냐면 항불안제 다이아제팜이란 얘기 이제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신안정제래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있으면 가면 아마 이 다이아제팜을 처방 받을 거예요. 아마 약 중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작용 이제 약 그 첨부 문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작용이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감정의 동요, 떨림, 환각, 골격근의 경련. 이게 이 약을 먹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좋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같은 종이에 있는 부작용란을 보면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흥분 상태, 떨림, 환각, 근육의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용이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감정의 동요, 떨림, 환각, 골격근의 경련. 부작용이요. 불안, 피로, 우울증, 심한 흥분 상태, 떨림, 환각, 근육의 경련. 제가 다른 거 읽은 게 아니에요. 여기 작용과 부작용 그대로 읽은 거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3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세기 초까지 유럽에 가면 의대에는 5가지 파가 있었대요. 5가지를 공부를 했답니다. 첫 번째가 자연요법, 그래서 Natural Pharmacy. 두 번째가 이제 정체요법, 그래서 오스테파시. 세 번째가 심리요법, 그래서 사이코파시, 동정요법, 호모파시, 호메오파시라고 하고요. 약물요법, 근데 알로파시 해갖고 이 5가지가 공존을 해서 의대에 가면 이 5가지를 선택해서 배웠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자연치유력에 해당되는 요법이고요. 5번만 약물요법만이 다른 요법이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다 사라지고 5번만이 주류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약물요법만 살아남았을까 하고 퀘스천을 붙여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답을 이렇게 해놨죠. 독일 제국을 통일해서 국가 권력과 석유 권력 그리고 의료 권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약물요법을 추진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또 뭐 음모론이다 뭐 그럴까봐 그냥 뭐 책에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6페이지에 저도 이제 제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딱 맞는 얘기가 나와요. 근대의학은 구명 의료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는 것. 그래서 소독, 마취, 외과 수술, 의적, 의수 등 이것은 얄궂게도 초연 냄새가 자욱한 전자의학에서 발달한 것이다. 화약 냄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근대의학은 급성병이나 이렇게 뭐 총기 사망 뭐 이런 거 전쟁터에서는 아주 이 현대의학을 따라갈 게 없는 거죠. 집결, 의적, 의수, 그 다음에 소독, 마취, 항생제 이런 것들이요. 그러지 않으면 썩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는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루미 다카후미라는 의사 선생인데 일본에서 유명하대요.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전체의 10%인 구급 환자뿐입니다. 90%의 만성 환자는 고칠 수 없습니다고 단언한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에는 약물요법에는 이제 부작용 2가지가 이제 있는데 하나는 약물 내성이고 하나는 약물 중독이랍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체에 독인 약물을 투여하여 독에 대한 생체 반응 중 목표로 하는 반응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생체는 처음 독을 접하면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투여를 반복하는 동안 생체는 독을 학습한다.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변화시켜 독에 대한 저항력을 몸에 익힌다. 그러니까 사실 살아남는 거죠. 이거를 아주 뭐 10,000분의 100,000분의 1로 희석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동정요법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독도 우리 몸에 이롭거든요. 그게 그게 아니구나.
그 양이 일정한 양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4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약을 연속적으로 투여하는 사이에 환자의 몸은 유전자를 바꿔 약의 독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 그러면 독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 주작용이 약해지고 투여량을 늘린다.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내성은 강해진다. 때로는 다른 강력한 약으로 바꾼다. 하지만 곧 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더욱 강한 약으로. 결국 환자는 약물 딜레마의 끝없는 지옥으로 내몰린다. 게다가 주작용의 몇십 배나 되는 부작용 위험이 덤으로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약을 먹고 통증이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되게 좀 슬퍼요, 그죠? 약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는 약물 중독이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가정의 숨은 중독자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대표적으로 뭐냐고 하면 두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두통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두통을 느낄 때 이거면 충분해라고 쌩긋 웃으며 두통약에게 고마워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두통의 원흉은 바로 두통약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통의 원흉은 두통약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두통약, 진통제를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들 감자탕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뼈 안에 하얀 거 들어있죠. 그게 신경다발이거든요. 모든 척추동물들은 그 안에 신경이 있어요. 모든 척추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연계에서 보면 인간도 동물이거든요. 우리 뼈 안에도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이 신경다발을 전달되는 신경계를 차단을 시켜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할 뿐이지 통증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슬픈 거죠. 두통약을 먹으면 개운해지고 두통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각성제 중독 환자가 금단 증상에 시달리며 필사적으로 각성제를 흡입하면 금세 상쾌해진다.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미 약물 기인성 두통이라는 병명도 있다. 의사는 이전부터 두통과 두통약의 인과관계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처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 두통약 같은 경우는 그냥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처방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처방약과 우리가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똑같은 두통약이라도 농도가 작아요. 처방제는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거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거는 농도가 작을 뿐이에요. 똑같은 약인데 농도가 작아서 그럴 뿐이기 때문에 그냥 편의점에 편하게 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끝없는 악순환 그래가지고 세포 독성이 강한 항암제로 암세포를 공격하면 암세포는 금세 자신의 반항암제 유전자를 변화시켜 항암제로 무력화한다. 암환자의 10에서 20%는 종양이 축소된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다. 왜? 무력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유전자 변화로 암세포는 나빠지고 난폭해져 5개에서 8개월 사이에 종양은 원래 크기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나가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5개에서 8개월 다시 재발. 이 얘기인 거예요. 재증식은 더욱 맹렬히 진행되어 전이와 재발로 환자의 온몸을 갉아먹는다. 암 환자는 재발에는 다음은 없다고 한다. 항암제 투여로 암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안 믿으실 거예요. 8자리언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은 의료는 90%의 만성병의 무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각 의사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처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얘기가 나오는데 55페이지에 이 저자는 이렇게 해놨어요. 대사증후군 건강진단의 진단 기준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1945년 무렵부터 계속 최대 혈압은 180이었답니다. 180이 넘어가야 고혈압으로 진단을 했답니다. 45년도. 근데 130까지 내려갔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120까지 내려갔는데 또 이제 이걸 115인가 110으로 내린다고 하죠.
아마 그러면 제 나이 또래는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드셔야 될 겁니다. 슬픈 얘기죠. 또 57페이지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교수 한 사람에게 3억 엔이 넘는 뇌물. 3억 엔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이제 일본 엔화가 다운돼서 조금 틀리긴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0억을 교수 한 명당 이제 그 사람 물론 한꺼번에는 아니겠죠. 평생을 뭐 이렇게 따져보면 교수 한 명당 30억, 의대 교수 한 명당 30억 원의 뇌물을 준다는 얘기죠. 일본의 경우에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대사증후군 진단하는 의사들에게만 1인당 한 3억 엔의 돈을 준답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무라 도요유키 교수, 이게 의대 교수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의대에서는 부작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의사는 올바른 약물요법을 실시하기 위한 지식이나 마음가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대학에서 방출된다. 그리고 대량의 약물 투여와 남용을 태연히 행하며 멋진 건물을 몇 년 안에 세웠는지를 경쟁하는 의사의 세계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들어간다. 약사도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약의 부작용 사고 같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게 왜 이러냐면 아까 얘기한 그 기준이 딱 있거든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의료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이드대로밖에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뭐 63페이지는 사신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멘델존 박사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약의 투여는 불건전하면서 비과학적이며 게다가 비합리적이다. 약이란 현대 의학대학을 숭배하는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멘델존 박사가 얘기를 했고요. 하여간 대량 학살을 한다. 그래서 병원 파업으로 사망률이 반으로 줄었답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도 그랬고 콜롬비아도 그랬고 로스앤젤레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례들이 73년, 76년 이렇게 해갖고 쭉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가짜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임상 실험의 3분의 2는 사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뭐 사기래니까 사기인갑다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직접 검증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13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것이 피부다. 부작용이 피부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피부 이상은 가장 쉽게 눈에 띈다. 가장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근원은 대부분은 간장에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간장이 나빠지면 피부도 약해져 바로 증상이 나타난다. 간장이 약 때문에 병들어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약간의 자극에도 병이나 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다무라 교수라는 그 의대 교수가 얘기한 얘기예요. 피부는 제일 뭐라 그랬어요? 면역의 최전선이라 그랬죠. 결국 약을 먹어서 간 기능이 나빠져서 피부가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바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즉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75페이지에 수루미 다카후미 의사는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양의학이란 검사를 잘하는 의료일 뿐 예방과 건강과는 담을 쌓은 의료다라고 단언한다. 의사가 말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생각에 고분고분 약 처방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끊이지 않지만 사실 약으로 남는 병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루미 다카후미라는 의사가요. 그래서 약은 환자의 스스로 나으려는 힘을 약화시킨다. 이것은 의사,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환자가 더욱더 의사와 약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어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 뭐 할면에 항암 치료 때문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나중에 이제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을 드시는 것까지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럼 약을 먹는데 그러면 제가 오메가3 좀 같이 병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먹지 말고 약이나 잘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못 다니게 했어요. 과연 오메가3는 지금 뭐 식품영양학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다 혈압을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서 혈압을 낮춰준다고 검증이 돼 있는데도
쓸데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럼 약은 쓸데있는 얘기입니까? 저희 부모님 사례만 들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큰님 때문이기도 한데, 약을 그냥 한 주먹씩 드세요. 그냥 안타깝죠. 근데 약은 환자의 스스로 나으려는 힘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은 의사,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가 원하는 거죠. 왜 우리는 병원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모르겠네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다무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의사에게 치료받는 노인, 약을 잔뜩 받은 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병이 아닌 병 때문에 복용한 약으로 사망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까지 지적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방해를 받는 거죠. 왜? 고정관념 때문에요. 약을 먹어야 낫는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이 오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약 쇼핑이세요. 약 쇼핑. 병원을 다 쇼핑하고 다니세요. 여기는 무릎 관절, 저기는 어깨 통증, 저기는 고혈압 이래갖고 오후 정도 돼보세요. 이렇게 약봉지, 하얀 비닐봉지에 약 잔뜩 넣어갖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고 물 챙겨 드시고 움직이셔서 더 건강하게 또 한 주를 지내고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